당신 어머니, 나 솔직히 신경 쓰기 싫어? 바쁜 사람 보고 오라가라야. 알지? 그래도 칠순잔치인데 안 갈 순 없으니까 조금만 참아줘. 얼굴만 비추고 빨리 나오자. 그냥 적당히 기분만 맞춰줄래? 집만 넘겨받으면 끝이야. 엄마, 우리가 좀 늦었어요. 근데 저희 일이 있어서 올해는 못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밥만 먹고 빨리 가야 할 것 같네요.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오랜만에 만났는데 벌써 가려는 건 너무 서운하다. 인생의 쓴맛을 아시는 분들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경기도 김포에 사는 71세 박연자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을 마주하게 되는 시작점이 될 줄은요. 35년간 교직 생활을 하며 학생들을 가르쳤고 남편과 함께 맞벌이로 모은 돈으로 외아들 하나 잘 키웠다고 자부했습니다. 먼저 우리 며느리 이야기부터 해야겠네요. 5년 전 아들이 회사 동료를 소개한다며 데려왔을 때가 생각납니다. 속담에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했던가요? 며느리 지혜는 처음부터 뭔가 달랐어. 어머님, 저희는 맞벌이 하면서 신혼생활 차근차근 준비할 거예요. 부모님께 손 벌리고 싶지 않아요. 그때 저는 그 말이 자립심 있고 기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돈댁에서 아무것도 해줄 형편이 안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결혼식 준비하면서부터 며느리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신혼집 전세금을 우리가 모두 부담했는데도 며느리는 친정 부모님 체면을 내세워 혼수는 자기들이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식 날 사돈댁에서 해온 혼수가 식탁이랑 청소도구 정도였습니다. 그마저도 할부로 구입했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살게요. 너무 자주 찾아오시면 불편해요. 결혼하고 나서 며느리가 한 첫마디였습니다. 그 말을 시작으로 5년 동안 우리 집에 온 것이 고작 2번이에요. 이사 들어오는 날 1번, 손자 100일 때 1번. 그게 전부입니다. 어머님, 오늘은 재택근무라. 어머님, 약속이 있어서. 항상 이런 핑계였어요. 그런데 이웃 사람들 말로는 며느리가 친구들과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비싼 커피숍에서 친구들과 놀더랍니다. 가끔 마주치면 명품 가방에 골프장 옷차림을 하고 다닌다고 하더군요. 아들 현석이도 결혼하고 나서 이상하게 변해갔어요. 총각 때는 얼마나 효자였습니까? 주말마다 집에 와서 아버지랑 바둑도 두고 인생 상담도 곧잘 했어요. 제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다고 고맙다고 하던 아들인데 특히 집을 사준 뒤로는 더 심해졌어요. 결혼 3년 차에 남편과 제가 2년 동안 모아둔 퇴직금을 깨서 20평대 아파트를 사줬거든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놀러 오세요.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그때 며느리가 한 말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웃음만 나옵니다. 집을 사준 뒤로는 명절에도 얼굴 보기가 힘들어졌으니까요. 아들은 그저 며느리 편만 들었습니다. 어머니, 제 아내가 회사 일도 바쁘고 육아도 해야 해서 그래요. 너무 부담 주지 마세요. 남편은 화가 나서 당장 아들을 불러다 혼내겠다고 했지만 전 말렸어요. 그래도 내 자식인데. 그런 마음이었죠.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손자 수호는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쁜 아이였습니다. 100일 때 처음 본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 쏙 들어와 자리를 잡았지요. 하지만 그 아이를 보는 것조차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어머님, 수호가 아직 어려서 면역력이 약해요. 감기도 자주 걸리고. 수호를 보고 싶다고 할 때마다 며느리의 대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도 할머니 마음에 손자가 보고 싶어 몇 번이고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아가, 할머니가 장난감 사줄까? 맛있는 것도 해줄게. 그제서야 마지못해 집으로 오곤 했죠. 하지만 그마저도 현관에서 물건만 받고
돌아가라는 듯한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에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옆집 순이 할멈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 집 며느리가 손주 데리고 친정에서 일주일씩 살다 온다는데 알고 있어요? 저번에 마트에서 지 엄마랑 셋이서 장 보는 거 봤는데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우리 집은 20분 거리도 안 되는데 3시간이나 걸리는 친정에는 일주일씩 지내고 온다니. 설상가상으로 사돈이 보낸 문자 메시지가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어요. 수호 생일 파티 사진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 생일 파티 재미나게 했네요. 사돈이랑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어머님, 수호가 피곤해서 잠들었어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오늘은 유치원에 행사가 있어서. 매번 이런 핑계였습니다. 하지만 친정 모임에는 빠짐없이 참석하는 며느리였죠. 명절 때도 친정에서는 3일씩 묵어가면서 우리 집은 겨우 저녁 먹고 가기 바쁜 형편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애도 크고 학원도 다니고 그래서 시간 맞추기가 힘들어요. 아들의 변명은 늘 같았습니다. 하지만 전 알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주말마다 여행을 다니고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을요. 물론 친정 식구들과 함께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자 수호가 다니는 유치원 앞에서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3시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손자를 볼 수 있었어요.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려는데 며느리가 재빨리 손자를 안고 차에 태워버렸습니다. 제가 달려가는 모습을 분명히 보았을 텐데도 말이에요. 어머님,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수호가 놀랄 수도 있잖아요. 분명 며느리의 말투에는 책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손자는 다른 유치원으로 전학을 갔더군요. 남편은 분을 참지 못하고 아들을 불러 호통을 쳤습니다. 이 녀석아, 내가 어떻게 자식이라고? 네 엄마가 손자 얼굴 한 번 보는 게 그렇게 힘드냐? 그러자 아들은 오히려 되레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사정이 있어요. 제 가족에 간섭하지 마세요. 엄마가 자꾸 이러니까 아내가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그 말을 들은 제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손자 수호는 이제 제 꿈에서나 보는 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추석을 보름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정성스레 반찬을 준비했어요. 멸치볶음, 장조림, 김치. 늘 아들이 좋아하던 반찬들이었죠. 며느리도 한때는 제가 해주는 음식을 맛있게 먹었던 때가 있었으니까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며느리는 바쁘다며 반찬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제가 물러서지 않았어요. 직접 들고 가겠다고 했죠. 남편은 말렸지만 전 고집을 부렸습니다. 손자 얼굴이라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어요. 아들 집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집 안에서 분명히 TV 소리가 들렸어요. 손자가 좋아하는 만화 주제가도 들렸고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수호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하지만 초인종을 아무리 눌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10분. 한참을 서서 기다리다 결국 전화를 걸었어요. 며느리냐, 나 지금 너희 집 앞이다. 어머님, 저희 지금 집에 없어요. 친구들이랑 키즈카페에 와 있거든요. 그 순간 TV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분명 집 안에 있으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였죠. 내가 그렇게 미운 존재였나. 시어머니라는 이유만으로 결국 반찬은 경비실에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비원 아저씨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아이고 또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하나 모르겠네. 경비원은 한참을 망설이다 CCTV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맡긴 반찬을 며느리가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리는 장면이었어요. 정성 들여 만든
반찬을 봉투째 그대로. 지가 또 오시면 말해 드리려고 기다렸어요. 이 아까운 걸 버리다니 참 못돼 먹었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제가 맡긴 반찬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모두 쓰레기통으로 갔겠지요. 제 정성이, 제 마음이 모두 쓰레기가 된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왜 그리 멀게 느껴지던지 버스에서 내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제가 며느리한테 무슨 잘못을 그리 크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미워하는 걸까요? 여보, 당신 왜 이렇게 늦었어? 얼굴이 왜 이래?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알면 당장 아들한테 달려가 큰 소리칠 게 뻔했으니까요. 그날 밤 남편 몰래 혼자 부엌에서 울었습니다. 내 자식이, 내 며느리가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그 이유를 알게 된 건 며칠 뒤였습니다. 아들의 자동차 보험을 갱신하는 통화에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신도 참, 거 반찬 좀 안 줘도 되잖아. 매번 이러니까 저 녀석들이 고마운지 모르는 거야. 남편의 타박에 전 말했습니다. 여보, 난 그저 우리 손주가 밥이라도 제대로 먹었으면 해서. 그 마음뿐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전 반찬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부엌에 들어설 때마다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제 반찬들이 떠올라서요. 며칠 뒤 남편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차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서 매년 자동차 보험을 갱신할 때면 아들에게 부탁을 했거든요. 남편은 나이가 들어 인터넷은 잘 못하니까요. 견서가 자동차 보험 갱신할 때가 됐다. 내가 좀 알아봐줘라. 아버지, 제가 지금 야근 중이에요. 이런 거 전화하지 마시고 문자로 보내세요. 아들은 평소처럼 짜증부터 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들이 실수로 스피커폰을 켜놓은 모양이었어요. 며느리와 나누는 대화가 고스란히 들려왔습니다. 아니, 이 시간까지 보험 얘기하시는 게 말이 돼? 어휴, 진짜 짜증나. 그러게 말이야. 이제 우리도 나이가 있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 해드려야 하나? 처음엔 남편도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며느리가 저런 말을 하다니. 여보, 우리 부모님한테 돈만 받아내면 된다니까. 적당히 비위나 맞춰주자고. 맞아요. 칠순잔치도 대충 때우고 그 돈으로 우리 스위스 여행이나 가요. 친구들 다 다녀왔다는데 우리만 못 가고. 남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통화가 연결된 줄도 모르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죠. 에이, 나도 이제 지쳤어. 그래도 이번에 40평대 아파트만 받아내고 나면 다신 연락 안 할 거야. 어머님, 아버님이 돈밖에 모르시니까 우리도 이용할 만큼 이용하는 거죠 뭐.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굽신거렸어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으려다 마지막 한마디가 들렸어요. 여보, 근데 수호는 어쩌지? 이래도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 못 보여주는 게. 에이, 우리 부모님이랑 더 자주 보면 되지. 어차피 친할머니는 돈 뜯어내는 용도로나 쓰는 거지 뭐. 그 순간 남편이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남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소주병을 들이키기만 했죠. 밤새 반병을 비웠을까. 갑자기 일어나더니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여보, 뭐 찾으시는 거예요? 가만히 좀 있어봐. 그러고 보니 얼마 전 보이스피싱 때문에 아들이 남편 핸드폰에 자동통화 녹음 기능을 설정해뒀었죠. 아들은 자기가 쳐놓은 덫에 자기가 걸린 겁니다. 그날 밤 우리 부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이런 배신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키운 자식이, 내 며느리가. 여보, 우리가 뭘 잘못했소?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강하기만 했던 남편이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더 미어졌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통화 내용을 들은 후 소주만 계속 마시더니 갑자기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한번 연극을 해보세요. 남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35년 교직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 없는 제가 망설여졌지만 이번만큼은 따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서가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잠깐 들르거라. 너희 집 문제로 의논할 게 있다. 아들은 평소와 다르게 곧바로 온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빨리 대답한 건 처음이었죠. 남편이 집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달라진 태도가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토요일 아들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정장 차림의 아들과 화장까지 하고 온 며느리를 보니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요즘 너무 죄송했어요. 일이 많아서 자주 찾아뵙지 못했네요. 남편은 담담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래, 사는 게 힘들지. 너희 집이 좀 좁다며. 아버지가 40평대로 옮겨줄까 하는데. 순간 아들과 며느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아버님 너무 멋있으세요? 그리고 내가 타는 차도 좀 낡았잖니. 이참에 외제차로 바꿔줄까.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눈물까지 보이며 고마워했습니다. 돈 앞에서 저렇게 연기까지 할 수 있다니. 근데 집은 언제쯤 알아보면 될까요? 아들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복덕방에 좀 다녀볼까 한다. 40평 되면 최소 10억은 넘을 텐데 이 정도면 되겠니? 아버님, 저희가 열심히 살아서 꼭 은혜 갚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식탁 밑에서 손수건을 꼭 쥐었습니다. 얼마 전 통화에서 했던 말들이 자꾸 떠올라서요. 남편은 조용히 계획을 진행했습니다. 조카를 시켜 칠순잔치 영상을 세세하게 편집하게 했죠. 조카는 며느리가 하객들 축하 인사에 비웃던 장면을 따로 모았습니다. 경비실의 CCTV 영상도 확보했어요. 제가 정성스레 만든 반찬을 쓰레기통에 버리던 장면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증거를 차근차근 모으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늙었어요. 자식한테 다 줄 때가 됐나 봐요. 남편의 이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연신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는 눈물까지 보이며 효도하겠다고 했죠. 한 달 동안 아들 부부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와서 안마도 해주고 집안일도 도왔습니다. 손자 수호도 데려와 재롱을 부렸죠. 수호야 할머니한테 인사드려야지. 며느리의 말투까지 달라져 있었습니다. 돈 앞에서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게 더 서글펐어요. 추석이 다가오자 아들 부부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번 추석에는 회사 출장이 있어서 미리 찾아뵙고 가려고요. 남편은 마지못해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프랑스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그들이 여행에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 됐죠. 며칠 후 사돈 어머니의 카톡을 통해 아들 부부가 프랑스에서 돌아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출장이라더니 거짓말이었던 거죠. 남편은 그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현서가 집 계약서 준비됐다. 얼른 와서 도장 찍어라. 아들과 며느리는 서둘러 왔습니다. 여행 가방도 제대로 풀지 못한 듯 했어요. 명품 쇼핑백들이 보였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죄송해요. 출장이 너무 바빠서 연락도 못 드리고.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거실 TV를 켰습니다. 먼저 제 칠순잔치 영상이 나왔어요. 친지들과 인사하는 장면, 떡을 자르는 장면. 아들 부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 화면이 바뀌었어요. 하객들이 축하 인사를 건넬 때마다 비웃던 며느리의 모습, 짜증 섞인 얼굴로 시계만 보던 장면들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어머님, 시댁은 적당히 챙기면 돼요. 우리 신랑 완전 제 편이에요. 며느리가 친구와 나누던 대화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화장실에서 통화하던 모습이었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장면은 더 충격적이었죠. 경비실 CCTV에 반찬 투기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봉투째 버리면서 혀를 차던 며느리의 모습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차 보험 통화 녹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에 40평대 아파트만 받아내면 다신 연락 안 할 거야. 그래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돈만 받아내면 되는 거죠. 아들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고 며느리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됐다. 니들에게 들을 말 없다. 남편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아들 앞으로 되어 있던 집의 등기부등본이었죠. 이 집 다음 주에 경매 들어간다. 너희 며칠 안에 이사해라. 아버님, 제발 수호도 있는데. 수호, 그동안 할머니 할아버지 못 만나게 한 게 누구야? 아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앞으로는 뭘 어쩌겠다고? 너희 진심이 어떤 건지 이제 알았다. 며느리도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렸습니다. 평생을 가르쳤던 제자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건 돈이 아닌 교육이라고 믿었건만 내 자식은, 내 며느리는 나가거라. 남편의 마지막 한마디에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일어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제야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남편도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우리가 키운 자식에게 이런 대접을 받다니. 그날 이후로 아들 부부는 수없이 찾아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지만 남편은 단 한 번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아버님, 어머님,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현관 밖에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에 가슴이 미어졌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다는 걸 저도 알았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변호사를 불러 재산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장애인 복지단체에 기부하기로 한 거예요. 여보,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이에요. 우리 돈이 자식 인성을 망가뜨렸으니 이제라도 좋은 곳에 써야죠. 결국 아들 부부는 친정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돈댁도 형편이 어려워져서 단칸방을 얻어나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1년이 지난 어느 날 동네 슈퍼에서 며느리를 마주쳤습니다. 반찬 코너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라면만 몇 개 사는 모습이었어요. 예전의 명품 가방 대신 낡은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친정어머니가 아프셔서 수술비도 필요하고 수호 학원비도 부담되고 제 귀에 들리지 않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보자 그대로 도망치듯 나가버렸어요. 가게 주인이 말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월세 단칸방에서 산다면서요? 애 교육비도 못 대고 참 살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발걸음을 돌리는데 마침 수호가 학교 앞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많이 컸더군요.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했다고 하던데 멀리서나마 손자의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수호가 저를 발견하고 달려오는 듯했어요. 하지만 뒤에서 며느리가 급하게 손자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부모의 마음을 잃으면 다시는 되찾기는 힘든 법이요. 요즘도 가끔 손자 생각이 나서 학교 앞에 가봅니다. 멀리서라도 보고 싶어서요. 어쩌면 우리가 너무 심했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들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돈을 선택했다는 걸 잊지 않으려 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노년의 자식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 이제는 당신의 행복을 위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부모 자식 간의 정이라는 걸 우리 아들과 며느리는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네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하시길 바랍니다.